다음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행정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강사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강사님과 행정국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복용 속에 시민의 행복과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장님께서 특별히 추천한 강의입니다. 시장님께서 오전 강의에 인사말을 하셔서 오후 강의에는 제가 시장님을 대신하여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 직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의 시정 비전은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그제입니다. 평화의 도시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우리 시만의 특수한 역사 자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개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시정의 모든 부분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상태로 나아가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동료 직원 여러분, 우리 시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고속 성장의 시대가 저물고 장기적인 저성장의 기조가 이어지며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가 고발 국가들의 탐방무리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각자의 능력을 믿습니다. 산업화 이후 수많은 흐름 속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번영한 도시를 만드는 중심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옆에 놓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거제를 향한 목표의 달성 여부도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일을 넘어 더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고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교육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변화와 창조적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거제시의 미래 시산학 시스템에 달려있다라는 주제로 유익한 강의를 들려주실 이광재 재단법인 여시재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제17대 18대 국회의원, 제35대 강원도 도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국가 미래 전략을 위한 정책 개발, 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여시재 원장으로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중국에게 묻다 왜 다수가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이광재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네, 반갑습니다. 오후에 이제 식사도 하셨죠? 이제 우리가 졸지 않기 위해서 박수로 우리 시작해 볼까요?
박수를 한번 쳐보자. 저 내려오기 전까지. 제 처갓집이 이제 부산인데요. 이 경상남도 산청인데, 제가 이제 청원을 할 때 부산에서 했거든요. 해운대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이제 연세대학교 한해위의 선배인데, 이제 결혼을 이제 하자고 하니까 당신의 꿈은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가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이제 미국을 한 달을 여행을 했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어쨌든 결혼을 했으니까 일가를 이뤘잖아요. 이제 뭔가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할까? 내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생각을 하다가 92년도에 이제 국회의원에 낙선한 노무현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92년도 이 낙선한 국회의원을 이분을 내가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만 얘기하고 밥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세상이라는 거는 어떤 꿈을 갖고 노력하느냐, 그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지도자로 뽑으신 분이 변광용 시장님이신데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는 데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우리. 저는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일으킬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중국의 관중이 춘추전국을 중국을 만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면, 하나는 제 나라를 만든 관중이라는 사람, 우리 관중과 포수가라는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진시황이 있다면 이 사람이 기원전 7세기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2100년도니까 2100 우리가 2018년이니까 대략 한 3000년 전의 사람쯤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을 한번 볼까요? 백성들이란 근심과 고생을 싫어하니 나는 군주는 그들을 즐겁게 해줘야 한다. 백성들이란 가난과 비천함을 싫어하니 나는 그들을 부유하고 귀하게 해줘야 한다. 백성들이란 위험에 떨어지는 걸 싫어하니 나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존해줘야 된다. 백성들이랑 자신이 죽고 후대가 끊어진 걸 싫어하니 나는 그들이 수명을 누리고 후대를 있게 화육해야 한다. 여러분, 저게 3000년 전에 관중이라는 정치가가 만든 사상이에요. 특히 두 번째 줄, 백성들이랑 가난함과 비천함을 싫어하니 그들을 부유하고 하고 귀하게 해줘야 된다. 제가 영국의 한 정당을 갔었는데 그 정당에 이렇게 써요.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의 본질은 나와 내 이웃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게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모두 프랑스는 항복을 했고 독일군이 밀려왔어요. 당시 영국의 처칠이라는 사람이, 처칠 수상이 막 독일군 폭격이 떨어지면서도 그 옥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연설을 하죠. 우리는 절대 독일에 항복하지 않을 거고, 하늘에서도 싸울 거고, 땅에서도 싸울 거고, 바다에서도 싸울 거고,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내가 영국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은 영국 국민들에게 승리를 장담하는 일이 아니고 땀과 눈물과 희생을 나는 여러분한테 요구한다는 그런 명연설을 남겼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끌었어요. 모두들 다 처칠 수상이 또다시 수상이 될 줄 알았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수많은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과 자식을 잃은 사람과 남편을 잃은 사람과 미망인과 고아가 속출했어요. 이때 노동당이 내건 기치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당시의 사람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슬로건을 내걸었죠.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동당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한번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결국은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서 존엄 대우받고 사는 것, 인간답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근본은 경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하고 도지사를 하고 제가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강원도 제 고향이 평창인데 세 번째 성공하는 바람에 제가 여러 나라 한 수십 개 나라를 가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이 시간을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있을 텐데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의논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느끼는 한 가지는 우리가 과연 공직사회에서 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용역의 용역 결과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용역 결과인가요?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 특히 뭐냐면 농촌 마을 특화 사업 우리 그 70억씩 주는 거 있죠. 그거를 보니까 강원도의 어떤 군이나 전라도의 어떤 군이나 앞장하고 끝장만 다르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들 대부분 용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건 몸바쳐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용역을 발주하고 우리가 대충 지침을 주고 대충 아는 기관에 무슨 관광이면은 몇몇 기관을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관에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번 이런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제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 본받아야 될 일정한 도시가 있으면 공직자들하고 우리가 도 관계자하고 연구원들하고 그 도시로 떠나야 돼요. 떠나서 6개월 동안 이 도시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하게 됐는지 어떻게 관광해서 됐는지 이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도시가 조선오브로 그 성행하던 도시가 다 망했는데 왜 구겐하임이라는 주민들의 95%의 반대를 무릅쓰고 구겐하임 미술관을 만들어가지고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의 성공을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공직자들이 가서 배우고 그 결과를 내가 몸으로 느껴야만 그게 정책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용역을 하는 문화, 내가 책임지지 않고 대충 떠넘기는 그거보다는 우리 공직자 스스로가 훨씬 더 많은 여행을 하고 체험을 해서 하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아까 여쭤봤죠. 거제시청 그러면 여행 예산이 얼마나 있나요? 1년에 2억 5천만 원인데 이 중에 정해진 것도 있고 대충 공로연수로 가셔야 될 부분 빼놓으면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가 없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책은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입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고 본 것만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제도를 살리고 싶으면 어떤 어촌마을의 세계적인 획기적인 것을 알고 싶으면 그것을 가서 자기가 실제로 몸소 느끼는 그런 용역보다는 그런 우리의 체험과 공부를 통한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제일 많이 애로를 느끼는 건 이런 거였어요. 무슨 공장을 하나를 사면 땅을 산 다음에 거기 뭐냐면 인허가를 받고 환경 영향 평가 받고 나중에 건축 심사 받는데 이게 3, 4년씩 걸려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이 되겠냐. 그래서 그 사업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볼 때 공무원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 돈도 안 받고 일도 안 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공무원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공직사회가 인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는 건축과도 있고 뭐 여러 과들이 쭉 꽉 인허가를 맡으려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회의에 가보면 이 과장님이 회의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류 보충하라고 해서 그 다음 달에 가면 저분이 빠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니까 아주 이 사람도 지치고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가지고 이제 강원도청 공무원들하고 이제 부지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아예 부단체장이 매주 인허와 관련된 회의만 아주 집중적으로 했어요. 매주 그 주요과를 전부 모아가지고 일정 투자 금액 이상 하는 사람들은 매주 회의를 해가지고 아주 인허가 문제가 끝이 날 때까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체제가 잡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행정에 자신이 있으면 정책부서하고 인허가 부서를 한번 떼서 운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정책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인 역량을 하는 거고, 인허가 문제는 인허가만 전담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수수료를 내면 우리 행정사한테 돈을 주고 무슨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한테 돈을 맞으라. 그럼 그 사람이 법에 따른 행정 프로세스를 겪으면 인허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래서 뭔가 인허가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네덜란드 대사를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한국 기업이 7명이 네덜란드에 한국 기업이 직원 7명이에요. 7명이 그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그 회사에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7번이나 찾아가는 걸 보고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말로는 일자리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일자리 하나가 일자리라는 게 뭐냐면 그 가정으로 보면, 개인으로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 행위이고, 그 가족이 경제적인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자리죠. 그래서 그 일자리 7명을 입기 위해서 7번이나 찾아가는 난 네덜란드 대사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적어도 일자리나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고 봐집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강원도 가보니까 무슨 기업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적당한 땅이 있는가요? 그래서 땅을 알아보니까 땅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국방부가 갖고 있는 땅도 있고 산림청이 갖고 있는 땅도 있고 각 부처가 갖고 있는 땅이 다 있고 시유지, 군유지,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라는 B라는 땅을 모으고 싶으면은 A 산림청하고 도유지하고 바꾸고 C 땅을 B로 바꾸고 이래가지고 일정 정도 면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용도가 가능한 지역을 만든 다음에 어떤 기업한테 이 지역에 투자라고 하고 할 때 협상이 빨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투자 유치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공장을 하늘에 짓는 것이 아니고 기업 유치를 어디 하늘에 짓는 거 바다에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토지 문제에 대해서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경험 속에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살 길을 찾아보죠.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스위스의 레마노 호수가 있습니다. 스위스 레마노 호수에 가면은 인구 2만 명의 부베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부베라는 도시에서 연간 80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인구 2만 도시입니다. 거제가 26만 명인데 저기서 개발한 게 산업 공업혁명이 생기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남자, 여자, 엄마, 아빠 모두 공장을 가야 되니까 아침을 해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서 개발한 게 시리얼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엄마가 전부 공장을 가니까 모유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분유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기서 매출액 80조짜리 회사가 나왔습니다. 인구 2만 명의 회사에서 나온 저기 네슬레 본사에 5천 명이 근무합니다. 바로 옆에 가면 우리가 화장품 중에 제일 비싼 라프레릭 센터라는 게, 라프레릭이라는 화장품 있죠. 거기 보면 라프레릭 센터가 저기에 오른쪽 끝에 있어요. 저희 가게 되면은 우리가 화장품과 미용과 관련해서 일주일에 가면은 가장 싼 게 한 500만 원쯤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라프레릭 센터에 운영하는 일반 꽃과 관련된 식물을 심어서 거기서 화장품 원료를 만들어 가지고 팩이나 만든 게 그 수백만 평 농장이 있습니다. 이게 부베였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야 이게 새로 생긴 나파밸리 와인이라고 우리가 그걸 옵니다. 나파밸리 와인은 와인하면 우리가 전부 유럽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파밸리에는 백포도주부터 샴페인부터 적포도주까지 한 번에 생산하는 포도주로 특화된 도시입니다. 실리콘밸리가 IT로 특화된 도시라면 나파밸리는 포도주 하나로 특화된 도시인데 14만 명이 삽니다. 그래서 와인 하나만 파는 게 대략 와인의 종사자가 15,000명쯤 되고 저기서 대략 1조 6천억 정도 와인을 수출합니다. 포도주 하나만으로. 저게 나파밸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네덜란드인데요. 저게 36,000명 정도 삽니다. 이분들은 미래 산업을
농업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왜 농업에 눈을 뜨게 됐느냐? 사람이 점점 더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건강을 유성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네 번째는 먹는 겁니다. 이들은 푸드밸리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농업 관련 기관을 전부 다 모았어요. 연구소를 싹 모았어요. 그리고 연구소에서 기술과 특허가 나오니까 기업들을 모으게 되는데, 여기서 대략 2만 명이 푸드밸리 종사자인데 여기서 15,000명이 R&D 종사자고 이 중에 1,200명이 박사입니다.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결국 기업들이 함께 했는데 여기서 대략 66조 원 정도를 연간 생산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마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공장이지 이게 스마트팜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농사라고 보기 어렵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66조 원의 회사를, 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전 세계 실리콘밸리나 베를린이나 세계적으로 성공한 도시를 전부 찾아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국력은 경제력인데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옵니다. 기술이 있어야 특허가 나오고, 특허가 나와야 시제품이 나오고, 시제품이 나와야 상품이 나오니까. 근데 이 기술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교육에서 나온다. 지식에서 나온다. 지식이 없으면 기술과 특허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또 하나는 벤처와 기업이 있는 시스템, 지식과 기업,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는 시장, 시와 시청의 공무원들이 있을 때 비로소 세계적인 경제도시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은 하나는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는 벤처 만드는 기업이 필요하고, 하나는 이거를 지원해주는 시장이라는 시스템. 그래서 시장할 때 시, 산업체 할 때 기업할 때 산, 학, 교육 시스템. 이것이 세트가 될 때 거제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모든 것은 사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날 제가 하루는 이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버스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가 맨홀 뚜껑을 건드렸는데 맨홀 뚜껑이 날아가서 맞아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정말 속절없이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의 긴 과정으로의 여행이라는 게 인생인데,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단식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암만 평범한 사람이든 일정한 이슈를 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시작해가지고 그게 30일, 40일 가면 대한민국 자체를 흔들흔들하게 해놓을걸요. 사람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아주 하찮은 것 같지만 이것이 에너지를 가지면 일대 뭐냐면 이게 세상을 흔들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사람이고 그게 소중합니다. 이게 사람에서 시작하는 건데, 이 원주의 테크노 산업,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이 현재 한 6천억쯤 되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저 한 사람이에요. 윤영유라는 연세대학 교수인데, 자기가 볼 때 앞으로 뭐냐면 의료기기 산업이 원주의 미래 산업이 될 거다. 그런데 뭐 요청한 게 뭐냐면은 이제 다 보건소가 이제 다 쓰러져 가지고 보건소 이사 갔는데 그 낡은 보건소를 연구시설로 달라는 거예요. 줬죠? 처음에 1억 원, 다음에 2억 원. 이 사람이 R&D를 시켜가지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 연세대학이 결합되면서 나중에 원주 의료기기 산업단지가 6천억 정도의 의료기기 산업을 만들게 됐죠. 이 윤영로 교수의 한 사람의 출발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의 열망으로 시작된 것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주에 가면은, 경상부터 상주에 가면 상주 꽃감이 유명한데, 이 꽃감이 먼저 오른쪽에 보면은 상주시 산림과의 금전영 과장이라는 사람이
저분은 14년만 지금 꽃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억 원 이상 연간 1억 원 이상 매출하는 농가가 1000농가 정도 넘습니다. 저분은 오로지 꽃감 하나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철원 화천 양구인자가 저기 철책선에 붙어 있는 데거든요. 그 지금 화천이 정말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화천이라는 동네가 그 인구 한 6만 명 정도 사는데, 저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먹고 살 건가가 축제를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분들이 생각한 게 산천어 축제예요. 산천어 축제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 더 옵니다. 그런데 중앙지 기자들이 저한테 국회의원 시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화천군에 신광호라는 계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때가 되면은 매달 화천군에서 버스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서 중앙부처하고 부처 공무원들을 전부 해가지고서 화천군을 전부 1박 2일 투어를 시켜준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매달 보도자료를 내니까 중앙지 언론지 기자들이 써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기자로 본인이 기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계속 기사를 쓰고 보도자료를 끝없이 보내고, 때 되면 옥수수도 보내고, 때 되면 감자도 보내고, 때 되면 버스도 보내고. 그래서 중앙지 기자들이 도대체 신광태 계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냐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내가 인터뷰도 해봤죠. 같이 물고기도 잡아보고. 군수 삼선한 그 화천 군수 저분하고 신광태 계장이라는 저런 분들의 헌신적인 거, 그런 것이 우리가 거제가 아름답다고는 제가 오늘 점심 먹고 가봤는데, 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약 여러분 중에 오마이뉴스 기자로 하든지 아니면 스팀위기에 기사를 쓰든지 내가 기자로를 등록해가지고 아니면 페이스북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많이 노력했나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앞에 있는 윤영로 교수든 금정영 과장이든 신광태 계장이든 결국 우리가 대부분의 일은 계장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결국은 열망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모두 다 이 조선 사람이 어렵다고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세계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세계적인 도시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가 나온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옛날 비행기를 만드는 보잉사의 본고장이었습니다. 보잉사가 이제 다른 나라도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보잉사가 일대 어려움에 처해서 저 도시에 무려 3분의 1이라는 10만 명이 보잉사에 근무했는데 10만 명이 실직 상태가 됐어요. 시애틀이 일대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이때 시장님과 그의 주요 전문가들이 앞으로 시애틀을 어떻게 먹고 살 건가. 그러면서 그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쭉 구한 결과 앞으로 IT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T의 시대를 오게 될 거라는 걸 예견해서 IT의 기업을 찾아 나서는데, 저기 뉴멕시코에 있는 조그만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조그만 회사를 유치하게 되는데, 그 회사가 뭐냐면 MS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본사였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작은 회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일약 세계적인 회사가 떠오르게 됐고, 그를 뒤를 이어서 아마존이나 세계적인 굴지 회사들이 시애틀에 와서 미국에서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가 됐죠. 결국 우리가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게 되면 조선 산업을 더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선 산업을 넘어서 다음에 넥스트 산업이 뭐가 될 거냐, 이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어떤 씨앗을 갖는 그런 벤처기업과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안목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또 하나의 비행기 산업이 있었다면 또 하나가 미국 경제의 총화가 자동차 산업이었죠. 디트로이트 도시는 자동차의 도시였고 번영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 자동차 도시가 무너지게 된 거죠. 이 왼쪽 흑백 사진을 보게 되면 도시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돼 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빈집들이. 그래서 이 시장님과 일단의 사람들이, 자, 이 도저히 뭐냐면 우리가 미국 가보면 알잖아요. 낡은 도시 가면은 사람이 안 살면 집이 훨씬 더 빨리 낡는단 말이에요. 낙서해놓고 유리창 깨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마약하고 담배하고
이러니까 점점 더 도시가 우범지대화되고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도시를 재생하자. 그래서 폐가와 공가시설을 전부 철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낙서를 지우고, 그리고 미래산업을 유치하자라고 해서 오늘날 이 왼쪽에 있는 도시가 오른쪽으로 됐는데, 여기서 뭐냐면 창업교육을 주로 했는데 JP 모건이라는 이 큰 회사가 창업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줬어요. 우리는 말하면 삼성이나 현대나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는 저런 사람들의 벤처 투자를 집중적으로 도와주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다시 디트로이트가 일어서게 되고 MS 센터가 오고 구글 자동차 연구소가 오고 포드의 자동차 연구소가 등장하게 되면서 디트로이트가 다시 바뀌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도시. 여기와 마찬가지로 조선 철강업의 최대 도시였어요. 어려웠어요. 이 문을 닫아서 노동자들이 어려워지게 됐어요. 근데 이때 새로운 시장님이 등장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여기다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자. 그래서 관광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하자라고 하니까 지역 주민의 여론조사를 하니까 93%에서 95%가 반대를 했어. 1,700억쯤 드는데 연간 40만 명이나 와야 이 흑자가 날 텐데 이거 해봐야 돈 낭비고 안 될 거다. 그런데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를 했죠. 세계적인 건축물을 만들었어요. 첫 해에 140만 명이 여기 오게 됐죠. 그래서 세계적인 빌바오 도시가 관광도시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 느끼는 건, 제가 그 국회의원을 강원도 태백, 영월, 평창, 정선에서 했거든요. 거기에 서울 면적의 8배 반쯤 됩니다. 근데 정선에 갔는데 이게 폐광지역인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쪽에 한쪽에 강원랜드가 있다면 한쪽에 정선의 구절이라는 동네는 정말 오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생각하다가 레일바이크라는 걸 한번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무슨 그런 애들 장난 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무슨 관광을 한다고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시의회 의원님, 군의원들, 뭐 공무원들 이래가지고 전부 유럽을 다녀봤죠. 유럽을 가봐서 보니까 실제로 뭐냐 하면 이 레일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 이 철도공사가 레일을 뭐냐 하면은 지분으로 들어오고, 롯데관광이 손님을 모아야 되니까 롯데관광도 지분으로 들어오고, 정성군이 투자를 했죠. 그래서 레일바이크를 열었는데 첫 해에 끝났죠. 그래서 전국적인 관광지가 됐죠. 정선 5일장도 체계적인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정선 5일장 같은 경우에는 5일장 기차가 있잖아요, 가는 게. 그 기차가 있으면은 정선 5일장은 뭐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성공한 5일장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그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만 하지, 어려운 결과는 지금 어려우면 지금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걸로 이렇게 살면 계속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삶의 방식을 바꿔서 도전을 해봐서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포드 자동차를 타고 나가고 있어요. 내가 이게 가고 있는데 내가 저 옆에 있는 벤츠를 타고 싶어요. 그러면은 포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벤츠를 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포드에서 내려서 벤츠로 옮겨 타야 되는데 탈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건 순전히 자기의 노력과 결과에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살기 어려운 거는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대로 살면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봐집니다. 자, 그럼 우리 거제에서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이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고 보는 것만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양 플랜트가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고 싶으면, 해양 관광에 성공하고 싶으면 해양 플랜트와 관련된 세계 최고의 포럼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 지식이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산업이 생기겠어요? 세계적인 해양 플랜트와 관련된 이 포럼을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걸 가져야 됩니다. 다보스 포럼은 인구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다보스라는 옛날 결핵을 치료하던
그 조그만 벽지에서 한 교수 하나가, 슈법이라는 교수 하나가 수십 년간 해서 다보스 포럼이 1년에 7천억짜리 포럼입니다. 여러분 1년 예산만한 포럼을 그 세계적인 지성을 모아가지고 다보스 포럼을 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핵심적인 경제 수단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하는 해양 프렌트라면 해양 프렌트에 관한 세계적인 포럼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세계적인 도시가 된다. 두 번째로는 제 경험상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사실 공직자들도 대부분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어려운 게 돈 버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애들 공부시키는 거하고 자기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 두 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여기를 보니까 만약 거제 출신 중에서 성공한 기업인이 있거나 거제 출신 중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있으면은 이분들을 전부 저는 모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한 번 모여가지고 술 먹고 그러지 말고 적어도 한 10분씩 이 거제가 어떻게 하면 살았으면 좋겠는가, 이거를 10분씩 해서 한 10분씩 모셔가지고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거를 몇 차례 걸쳐서 해나간다면은 저는 굉장히 많은 어떤 연구 용역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게 나오게 될 거고, 그 중에서도 저는 투자자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자체 장이 이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이 사람들한테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강원도에서 정말 마을회관에서 많이 잤어요. 그 외 마을회관에 자면은 그분들 간담회를 하죠. 심지어는 어떤 마을은 된장과 고추장을 만들어서 먹고 살겠다는 그 마을은 내가 그 마을회관에서 10번 가서 잔 적이 있어요. 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살지, 살고자 하고 의지가 없는 사람은 도와줘야 그 미래가 열리질 않아요. 그분들 다 그 간담회 끝나고 나면 다 집으로 가요. 여러분 시골에 마을회관 있는 거 알잖아요. 이불이 깨끗할 때도 있고 지저분할 때도 있고. 거기 이제 내 혼자 자는 거죠. 그럼 잘 때 내가 여기서 뭐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한편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뭐냐면 기회가 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거제를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거제도 출신의 고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끝없이 자문을 구하면 반드시 거기서 어떤 작은 실마리가 열리게 될 거다. 그런 출발을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시산학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장님과 교육 관계자, 우리 교육장님, 그 다음에 대학에 있으면 대학 총장님들, 그 다음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일자리를 만드는, 또는 지역 산업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매달 산업을 살리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이걸 담당하는 저는 공무원이 있어야 소통이 되고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데, 제가 국력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기술력은 결국 교육에서 나온다. 핵심은 교육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낮은 단계에서 보면 어린이집을 한번 살펴봐요. 우리 어린이집을 보면은 지금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엄마들 줄을 서죠. 사립 어린이집에 보면 학교 교사 월급이 작아서 거제시에서 지금 경남도에서 보태주고 있죠. 선생님들이 뭐냐면 급료가 낮으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미국서 연구를 해보니까 쌍둥이를 놓고 부모가 자주 바뀌는 애하고 자주 안 바뀌는 애 둘을 비교하니까 안 바뀌는 애가 훨씬 더 발육 상태가 좋았어요. 여기에 예산을 넣어줘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적어도 여기가 포항제철이 있다면은 포항공대가 있고 포항고등학교 있고, 거기가 그 정도의 우리가 거제도가 전 세계 최고의, 적어도 대한민국 최고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대학을 갖고 있을 때 여기에 비로소 미래 산업이 생길 수 있는 가장 기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돼야만, 여러분들 보통 대부분 자녀들 되고 있으면 한 달에 10만 원, 많게는 40만 원짜리 과외를 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IQ 수준으로 보면은 15살까지 전 세계 1등인 대한민국 아이들한테 과외 공부를 시키면 시킬수록 돈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애도 피곤하고 부모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든 그 과정을 겪고 나도 공부를 시키면 시킬수록 공부를 더 못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지금부터 돈의 물꼬를 교육청하고 짜고서 돈으로 투입을 해보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유튜브나 많은 온라인에 보면 세계적인 명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번역을 시켜서 무제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보자. 청주시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분양 아파트 속출하니까 사장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강남의 최고급 선생님들을 불러와가지고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공짜로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 이 미분양 아파트가 완판됐죠. 교육 문제에 우리가 집중적인 예산의 물꼬를 넣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태백영월 평창정선에 국회의원을 하는데 확실히 이게 뭐냐면 학원도 없고 뭔가 교육 문제의 돌파구를 열어서 모든 지자체는 자체 수입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걸 만들자. 그리고 구는, 과는 교육 지원계나 교육 지원과를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주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집중적인 노력을 해보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장 군수님들이 반대했어요. 왜 내 돈을 가지고 교육 예산에다가 지원을 하느냐. 그런데 차츰차츰 교육에 지원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영월고등학교는 전체 110명 중에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을 2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은 20명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영월로 이사를 오죠. 우리가 평창에 있는 면원초등학교에서는 폐교 직전에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 아이들이 와가지고 방과후 수업을 하니까 지금 서울서 와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면원초등학교에 공부를 하죠. 공부는 그렇게 할 건 하더라도 모든 애가 공부를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리소스를 모아가지고요. 거제에 있는 초, 중, 고를 지금부터 여기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에서 있는 사람들이 방과후 학습을 해주고 거제에서 무슨 물회 장사를 해가지고 제일 성공한 사람이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고 식당은 뭐고 이런 직업교육을 아들한테 초중고부터 시키게 되면 아이들은 훨씬 더 다른 아이가 될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3학년까지 85%가 혼자 일어나는 애가 없어요. 전부 부모가 깨워줘야 일어나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를 가지고 걔한테 어떻게 인생의 미래를 힘차게 열고 살아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양한 기회를 초중고부터 우리가 애가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만드는 거, 그거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거예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거고 우수한 교육의 질은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그 투자를 저는 거제시가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옵니다. 제가 수많은 기업을 유치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럴수록 그 엔지니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갈 수 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안 옵니다. 왜 그래요? 애들 공부 때문에. 이 공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공부 문제가 서울대학, 연세대학 가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육을 새롭게 만드는 거제시라는 이거를 만약에 전국의 시범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저는 굉장한 국가의 지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 20년쯤 지나면은 완전히 영어를 못해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기 거제시에 보면은 베트남에 시집 오신 분이 1038명, 우즈베키스탄 754, 중국 518, 네팔 477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 제가 국회의원 시절을 하다 보니까 문광부에도 다문화 가정 노래자랑 대회하고 뭐 각 과별로 이게 뭐 다문화 가정 행사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걸 털어가지고 엄마 나라 말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상을 받은 애는 얘를 장학금을 확실하게 주는 게 좋겠다. 왜냐? 그러면은 엄마 나라 말을 배우면은 이 아이가 뭐냐면은 2개 국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스스로 직장을 구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 집안의 구성을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왜? 그 남편 입장에서 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을 볼 때
우리 며느리 나라 말을 배우니까 우리 손주가 장학금을 받는구나.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리나 여기서 써보게 됐는데 캐나다에서 원어민 영어 교사를 데리고 오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줘야 돼요. 그래도 금방 떠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시집온 요성, 일본에서 시집온 요성, 중국에서 이분들 우리가 방과 후에 언어 교사를 해가 한 달에 대략 100만 원씩 줬죠. 그러니까 시골서 농사 줘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을 어떻게 벌어요? 이 며느리가 훨씬 더 가족 구성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쉽게 언어에 접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서 여기 와 시집 와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우리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역량이 있을 때 우리가 한참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교육 문제 하나만 더 해요. 이게 왼쪽 사진이요, 교도소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이 이게 학교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담장에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교도소하고 학교래요. 우리 알뜰신자유에 나오는 유현준 홍익대학교 유현준 교수가 한 말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학교의 운동장을 가지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마을 주민이 사는 데와 학교 운동장을 중간에 놓고, 그래서 마을 주민과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마을 주민들이 쓰는 이런 걸 만들어낼 때 아이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이래야만 우리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 여러분 미국 영화 보게 되면은 왜 애들은 축구하고 엄마 아빠가 저기 조그만 이 스탠드 같은 데 앉아가지고서 응원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들의 미래가 열리고 아이들이 더 건강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제 교육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과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은 기술이 있으면 금융이 만나야 됩니다. 이 금융과 어떻게 만나게 할 건가를 우리가 연구해주고 그걸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지사를 하면서 제가 한번 느낀 점이 있는데, 그때는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그 국민은행장 무슨 그 은행장들 강원도 본부장님들하고 가끔 이제 저녁 식사를 해요. 뭐 좋은 얘기를 갖고요. 근데 그 너무 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만약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금융, 시청이 주관을 하고 금융의 기관장님들하고 매달 또는 한 달에 2번 정도 거제시에 있는 벤처기업에 있든 중소기업에 있든 어떤 기업이나 기술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금융과 기술이 만나는 것을 이걸 자꾸 해서 우리가 새롭게 육성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면은 훨씬 더 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장들 모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훨씬 낫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건 강원도에서 해가지고 대통령 상도 받았는데요. 이 보니까 굉장히 500만 원 뭐 이렇게 이런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대출 심사를 일일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서 농협 지부장 중에 퇴직한 분들을 따로 삼을, 우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경남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어떻게 운영했냐면 농협 지부장 중에 은퇴한 분들을 농협 지부의 사무실을 하나씩만, 책상을 하나씩만 얻어가지고 이분들한테 이분이 신용이 있냐 없냐라고 검사를 하니까 훨씬 쉽게 신용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농협 강원도 뭐냐면 주요 지부장 정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출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150만 원씩 받거든요. 정년은 했지만 150만 원씩 받고 이 일을 하니까 봉사활동도 잘 되고 훨씬 농협에도 도움되고 경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술과 금융이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서민들과 금융이 만나는 조금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우리 공직사회하고 우리 한국사회를 바꾸려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하나는 예비타당성 심사입니다. 여러분 공직자들 다 아시죠? 300억 이상 넘으면은 KDA에서 예비타당성 심사를 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타가 나오냐 아니냐 로비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자, 거제시는 예비타당성 심사를 50억을 하나요? 조례상 30억을 하나요? 이게 강원도의 구는 30억도 있고 50억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식집을 5천만 원짜리나 1억 원짜리 분식집을 내면은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제목 짓는 거부터 가게 위치 짓는 거, 간판 만드는 거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요. 근데 우리 거제시청 공무원들 중에 현재 대한민국 어떤 지방자치구 중앙부처 공무원들 중에 50억을 투자하면은 대략 이거는 일자리가 몇 개가 생기고 돈은 얼마나 벌 수가 있고 일자리는 얼마나 생기고 앞으로 이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를 충분히 사업 계산서를 낼 수 있는 걸로 우리가 공무원 시험 되고 나서 공무원 되고 나서 훈련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전문적인 영역이거든. 과연 내가 이게 100억짜리 이 건물을 지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고 이거보다는 이 사업이 더 우월한 건지 저 사업이 더 필요한 건지 이런 게 우리 내부에 체계적으로 토론이 하고 이 국장님과 이 과장님과 과장님이 논쟁을 해서 다리를 짓는 것보다는 이게 하는 게 낫다. 애들 학교를 하는 게 낫다. 라는 체계적인 논쟁을 정말 치열하게 하고 회계법인 같은데 용역을 줘가지고 50억 이상 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만약에 거제시에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런 사업,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과 방안을 대한민국 최초로 이런 것을 해보겠다고 하면 저는 중앙정부에 특히 기재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거라고 봐요. 물론 공무원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하게 되면 이런 시도에 성공하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한 전 지자체가 되는 길로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천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제가 많이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7천억? 그러면 10,000원짜리를 하늘로 쌓으면 7,000m죠. 그럼 백두산 3배 높이만 되는 거죠. 그 현금으로 주는 거죠, 그것도. 그 많은 돈을 이렇게 얘기하면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7천억 있잖아요. 그거 뭐 2,000명, 1,200명 공직자 월급 주고 그 다음에 법정 보조금으로 돼 있는 보조금 떼주고 뭐 기초노령연금 떼주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뭐 전임 시장이 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부채 갖고 나면 시장에 쓸 수 있는 게 한 50억쯤 될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죠. 후자가 현실이죠. 그러나 또 한편 내가 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나 이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쓰는 이 방식과 이 사업이 정말로 왜 필요한지 이 사업을 하면 정말로 거제시의 미래가 열리는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리는지 나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 그런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계법인과 아까 얘기한 거제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예비타당성 심사부터 일단 한 분야만이라도 집중적인 훈련을 해서 우리가 해나간다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지자체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이게 영국의 이제 이 방직 산업의 본고장에는 드래포드 파크라는 데. 이게 왼쪽이 방직 공장의 본거지였다가 이제 70년대 들어서 왕창 망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재개발을 시작해서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10년 동안 1000개의 기업을 입주시켰어. 그래서 오늘날 이런 도시로 바뀌었어. 시장과 특별위원회의 노력이었어. 스페인이랑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직산업이었고 1990년까지 1300개의 공장이 빠져나가서 아주 폐허 직전의 도시가 됐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나서서 이런 결단을 내렸어. 우리가 100평을 땅 50평, 100평 가진 사람들이 3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 전부 설득을 한 거죠. 공장 1000평 가진 사람, 50평 가진 사람, 100평 가진 사람. 그래가지고 당신들의 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이만큼 올려주고 대신 우리한테 뭐냐면 15%인가 20%의 땅을 주면 이 개발을 한 비용을 가지고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방식을 택한 성공한 케이스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보면은 이 스마트 팩토리, 집, 교육, 문화
이게 세트로 돼 있죠. 이게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이런 도시를 이분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여기 조선업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데 앞으로 노동의 80%가 지식 노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형 공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옛날에는 산업단지 따로, 사는 집 따로, 애들 공부 따로, 병원 따로 이렇게 만든 게 산단이었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국가 산단의 거저 산단을 기억하게 된다면은 산업단지와 우리 쉽게 말하면 공장과 이런 아파트형 공장과 집과 병원과 학교가 최첨단화되어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설계해야만 국가 최초로 국가 산단이 될 것이고 국가를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비록 급료는 적을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시설과 출퇴근하지 않고 우리가 차 안 가지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그런 주거단지와 가장 안전한 학교를 가질 때 우리는 훨씬 더 매력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다고. 이런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거제시의 2018년 계획을 쭉 보니까 전 시장님이 세워놨던 건데 거제시립해양미술관, 거제시립박물관 등 쭉 건물 짓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하루는 이제 쭉 전체로 다니는데 왜 우리 강원도 같이 아름다운 산에 왜 갑자기 이게 뭐냐면 막 20층짜리 아파트가 농촌 한가운데 들어서 있고 이제 꽃이 말리는 집도 별로 없는데 다 또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2층에 또 옥상을 만들어 놓고 막 집이 너무 제각각인 거예요. 이걸 조금 뭔가 좀 예쁘게 유럽처럼 이렇게 좀 건축물을 예쁘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건축가들하고 제가 한 4차례에 걸쳐 가지고 간담회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지사께서 도청에 들어가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을 한번 살펴보세요.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살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대부분 토목 전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건축 전공한 분들이 많아야 돼요. 거기다 인문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전공자들이 많을 때 미래 도시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축이요, 관광을 만들고 건축이 경제를 일으키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보는데 이게 아까 해양 위에 보면은 해양미술관을 만들고 거제 시립박물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인구 5만의 일본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이런 우리가 좀 색다르게 생긴 도서관이죠. 여기에 1년에 관광객이 약 100만 명 정도 옵니다. 우리가 책으로는 지적 자본주의라는 그 책을 쓰는 쯔따야 이 도서관을 쯔따야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일본에 1,400개의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민간에게 맡긴 거죠. 지어서 1년에 100만 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이에 전시는 이게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마치 우리 그 로마 영화에 보면 콜로세움 경기장 있죠. 둥그렇게 생긴 거기 둥그렇게 생긴 데가 전부 이렇게 책장으로 되어 있는 저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중에 항상 뽑히는 도서관입니다. 우리가 시립문화원을 만들든 박물관을 만들든 적어도 저런 정도의 뭐냐면 이걸 만들어내야만 이게 뭐냐면 관광객이 되고 의미가 있거든요. 다음 장은 이게 인구 2만 3천 명의 박수근 미술관.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공무원들 사이에 그런 데 있잖아요. 법률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게 박수근 미술관이에요. 유홍준 총장이 진 겁니다. 1년에 4만 명 오는 거예요. 돈은 대략 저기 13억인가? 아마 20억인가 들었을 겁니다. 근데 유홍준 청장이 딱 가서 저 박수근 미술관을 지으려고 보니까 법을 보니까 최저 입찰가로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군청에서 추천하는 건축가한테 설계를 받아보니까 도저히 유홍준 청장은 자기가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군수님이 지어달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건축가한테 하게 해달라. 좋다.
최저 입찰가 이런 거 없다. 수의계약으로 하자. 공무원들 사이에 찬반 논쟁이 심했겠죠. 불가능하다. 군수님이 돈을만 안 먹으면 되니까 해봅시다. 그래서 저 건물을 설계를 하고 지었어요. 작은 건물이지만 예쁘게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 건물이 완공되고 난 이후 감사원 감사를 20번 받았죠. 무슨 얘기인지 제가 다 아시죠? 그죠? 우리가 앞에 있는 이러한 결국은 이런 걸 만들어내야만 결국은 시립미술관을 만들어 시립박물관을 만들어내든 이것이 뭐냐면 세계적인 것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벽을 어떻게 넘어갈 건가. 감사원 감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게 인구 15,000명입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점심을 먹고 저기 뭐더라? 노을 펜션인가? 거길 가봤어요. 2층짜리. 경치가 참 좋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거제도가 아름다운 데가 많던데 다도해가 있어서 이게 영화에도 수도 없이 나오는 그리스 산토리니라는데 여기가 연간 236만 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죠. 흰색에다가 옆에는 바다에 있는 지중해예요. 여기는 1614년도에 화산이 나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폐허가 됐는데 그 뒤에 시장님과 주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서 약 150쪽에 달하는 가이드 매뉴얼을 제작해서 집은 이렇게 짓는 거다라고 해서 저걸 만들어서 차곡차곡 집을 지을 때마다 저 도시는 점점 더 세계적인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거제도가 저보다 훨씬 더 저는 아름다울 거라고 봅니다. 이 유럽에서 그리스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절대로 올리브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친구를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올리브는 가장 나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 뭐냐면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는 훨씬 더 거제도보다 척박하고 돌도 많아요. 여기에 이런 다도해에 우리가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면 그런 만들어낼 수 있다면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 같죠. 그죠? 인구 15,000명인 사람도 하는데 인구 26만인 거제시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대통령도 거제도 출신이시고 우리 시장님하고 가까운 김경수 지사도 도지사시고 저랑 이제 자 요거는 인구 5만이 만든 작은 도시인데 연간 200만 정도 옵니다. 이거는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폭격해서 다 망가졌는데 저런 붉은색 지붕과 저런 건축물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관광객을 모으고 있죠.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아름다운 환경이 있으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거제시를 한번 돌아보세요. 네모난 집, 뭐 이런 집, 유리창으로 진 집, 이 너무 부조하다는 느낌을 안 받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지붕 색깔하고 지붕의 자재하고 벽체 색깔하고 이거 유리창 뭐냐면 창문 틀만 색깔만 같이 해도 굉장히 다른 동네가 될 거다. 여기 한번 집중적인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보통 집을 지으면 100평짜리 집을 짓는다고 치면 보통 설계비가 2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들거든요. 1억 정도 되면 부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한국 최고의 건축가들을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해서 적어도 타입을 200개나 300개 정도 지어가지고 그 지역에 맞도록 그 지형에 맞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선택해서 하게 한 그런 것을 만들어내게 되면 거제시라는 데는 아마 세계적인 도시로 나는 거듭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도시가 있으면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모이게 될 거라고 봐요. 저기 아카폴카라는 데가 그 멕시코 아카폴카 위에 보면 아까 제가 노을 펜션 그 경치가 비슷한데 이렇게 활처럼 휘어져 있어요. 거기 이제 실베스타 스톨렌 집도 있고 그 언덕에 가면 굉장히 고급 주택이 많은데 고급 주택 한가운데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가 있고 교회 앞에 교회에 있는 납골당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위치해서 보게 되면 그 멕시코만 일대 모든 그 아카폴카 해변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름다운 집들이. 근데 여기에 그 교회에 납골당이 있는데요. 이 납골당에 입주하는 비용이 미니멈 $100만.
영원히 이 아름다운 바다를 그분은 볼 거라고, 이거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굉장히 다도해가 아름다운데 한번 건축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면 한국의 굉장한 예술가와 미술가와 건축가들이 사랑하는 거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는 조선 산업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조선 산업에 대해서, 이건 제가 연구를 많이 하는 분야인데 앞으로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점점 더 더워지잖아요. 더워지게 되면은 북극 항로에 얼음이 녹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은 앞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가려면 서울을, 부산을 기점으로 하면은 딱 호치민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저기 강원도를 지나가지고서 블라디보스톡을 지나서 저기 뭐냐면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호치민 오른쪽에 있는 건 전부, 이 세상에 있는 배는 전부 부산 앞바다를 지나가야 됩니다. 네덜란드가 옛날 경상남북도만 나라가 전 세계를 150년 동안 1등을 했습니다. 그 1등을 하는 배경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주식회사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리스크를 분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증권거래소를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팔고 나갈 수 있는, 그거는 이 세상에 없었던 돈이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제도의 힘 때문에 네덜란드가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또 하나 기술의 힘은 전 세계에 가장 빨리 가고 많이 싣는 배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배의 70%를 네덜란드가 공급했어요. 그래서 바다의 마부라고 불린 네덜란드가 일약 경상남북도만 한 나라가 전 세계 150년 동안 1등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남쪽으로는 바다가 깊기 때문에 배가 뾰족한 첨저선이라는 게 다닙니다. 근데 위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거긴 대륙붕이 많아가지고 평균 수심이 12m에서 2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배는, 뾰족한 배는 다닐 수가 없어요. 기존 배는 밑바닥이 널쩍한 판옥선 같은 배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배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쪽은 춥기 때문에 배가 더 두꺼워야 돼요. 그럼 무거워요. 그러면 디젤이 아니고 원자력이나 이런 것으로 움직이는 배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만약에 러시아하고 우리 이쪽에 거제도하고 손을 잡고 저런 특수선박을 만든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앞으로의 미래에 뭐냐, 우리가 거제도가 가야 될 거는 이제 임금을 따먹는 노동자도 중요하지만 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설계가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잠실에 가보는지 몰라요. 잠실이 만든, 롯데가 만든 100몇십 평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서 주요 부분은 전부 외국 사람이 설계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설계한 거 없어요. 가장 우수한 배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거제시가 돼야만 전 세계가 그냥 이런 호황이나 이런 걸 타는 게 아니고 최첨단의 배를 찾으러 만들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는 거죠. 설계할 수 있는 것, 그건 결국은 지식인 거죠. 또 하나는 크루즈죠. 여태까지 크루즈 산업은, 여러분 크루즈 산업을 어떻게 보시냐면 배에 손님이 3,500명 타고 있는 거예요. 승무원 3,000명, 6,500명이 타고 있는 거예요. 6,500명이면은 그게 버스로 따지면은 버스가 여기서 25대니까 6,500명이면은 몇 대죠? 300대. 그죠? 버스 300대가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관광객이. 그 과거에는 미국에서 저쪽 마이애미에서 버뮤다 삼각지로 해서 아메리카로 가는 거였고 그리스 앞바다 지중해였는데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 때문에 중국, 이쪽 제주도, 부산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일본으로. 그래서 이 크루즈를 앞으로 해낸 것이 중요하다고 보죠. 이거는 제가 시간이 길게 하면은, 이거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건강하게 살려면요, 앞으로 수명 100세가 시대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하나는 병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네 번째는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이라고 하는 걸 지난 수천 년 동안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먹었거든요. 왜 이렇게 3을 많이 먹을까?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무슨 사포닌 성분이 있다는 거 저도 그 지식밖에 없었는데 얼마 전에 유전체 분석을 하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3이 인간이 굉장한 복잡한 유전체를 갖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유전체보다 2배가 많아요. 3이. 그러면 우리 인간이 모르는 어떠한 성분이 인간 내부에 침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과거에 우리 시골에서 옥수수 수염을 삶아 먹으면 신장이 튼튼해진다고 틀림없이 써 있었어요. 우리도 삶아 먹었어요. 그런데 이걸 산업으로 만든 건 광동에서 옥수수 수염차를 만든 거죠. 나무자분들, 술 먹는 사람들 마가목차하고 헛개나무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산업으로 만들 생각을 못했는데 헛개나무 차가 나오잖아요. 요새는 12 무슨 차도 나온단 말이에요. 3을 가지고 결국 아모레 퍼시픽이 화장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스피린을 만든 바이엘이 삼성전자보다 주식시가총액이 높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아스피린을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은 기원전 5세기의 바빌로니아 기록을 보니까 버드나무 껍질을 삶아 먹으니까 열이 내려가더라는 그 기록을 보고서 착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이 대부분 생약 성분의 제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거제도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산이 많이 있는데 이 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네덜란드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아니, 네덜란드가 아니고 핀란드? 핀란드가 아닌데 죄송해요. 거기에 나무를 이제 잘라 팔았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안 되니까 나무를 전부 감벌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심었냐면 베리를 심었어요. 블루베리, 무슨 베리, 베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걸 수확철이 되게 되면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와서 그거를 채취하고 나서 여러분 블루베리 같은 거 뭐냐면 이 요구르트 안에 많이 심어가지고 꽤 비싸게 받는 거 있죠. 그런 수제 요구르트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도 아마 우리 주변에 거제도에 있는 바다에 있든 산에 있든 이런 식물은 존재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거제시가 이런 걸 한다면 저는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저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게 그 도지사를 할 때 보니까 이건 복지부 건물이고 이건 문화부 건물인데 이거 문화부 건물은 비어서 놀고 있는데 또 복지부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 옆에 보면 교육청 건물을 또 새로 짓고 있어요. 왜 그러냐? 각 부처별로 건물을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시청이 갖고 있는 건물하고 각 부처가 갖고 있는 건물을 그게 회의실이든 어떤 것이든 전부 그걸 전산으로 하게 되면 이 사무실이 지금 쓰고 있는 건지 안 쓰고 있는 건지 회의실이 빈 건지 안 빈 건지 전부 다 알 수 있잖아요. 전산으로. 그러면 시민들에게 싸게 공급할 수도 있고 새로 더 건물을 안 지어도 되는 거죠. 그런 말로만 공유 경제라고 하지 말고 공유 행정 시스템에서 공간 정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거제도가 한번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거고 이게 공간과 연결되면 민간과 연결되면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강원도에 제가 펜션 업계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메인 포털 업체에 1년에 펜션하는 사람이 광고비로 주는 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줍니다. 펜션에서 얼마가 남는다고 그게 1년에 광고비를 1,000만 원을 주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면은 거제시 자체가 뭐냐면 스스로 여기에 있는 펜션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분들한테 민간에 있는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이거를 홍보하고 결제할 수 있는 것. 신용카드 결제가 펜션에서 안 되잖아요. 되는 집도 있고 안 되는 집도 있고. 그분들이 영어로 외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 영어로 예약이 안 되잖아요. 그런 콜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주고 그들을 예약하게 해주고 결제하게 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주게 되면 훨씬 더 우리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우리가 훨씬 더 민간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죠. 이거는 제가 꼭 여러분한테 꼭 한번 해봤으면 우리가 과거에는 20살이나 25살부터 일을 하면 60살까지 일을 하거나 65살 일하면은 75살이면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10년 연금 타면 됐어요. 그런데 유럽이 점점 더 복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유럽의 정부가 나빠서일까? 그게 아니고 수명이 100세로 늘어나니까. 우리가 60살 살 때하고 100살 살 때를 비교하면은 그럼 나머지 40년도째 이 사람들 뭐를 하고 살겠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50줄에 들어간 많은 대한민국의 화이트 칼라들이 나는 귀농귀촌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53살 이제 상무가 안 되면 좀 있으면 이제 회사를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는 거제가 A라는 산업을 일으키고 싶다, B라는 산업을 일으키고 싶다, C라는 산업을 일으키고 싶다면 나는 한번 이 대상자들을 상대로 그 회사를 대기업을 상대로 집단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은퇴자 마을을 만들자. 아니 거제도에 오면 은퇴가 없는 마을이 될 거다. 꼭 하루에 8시간 일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 일단의 금융인이나 우리가 국민은행이나 은행하고 얘기해 가지고서 금융인의 마을을 우리가 100가구, 200가구를 만들 수 있으면 훨씬 더 그분들은 와서 우리가 컨설팅도 해줄 수 있고 중소기업을 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 뭐 핀테크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조선과 관련된 조선학과 교수나 은퇴하신 분들을 대거 우리가 이쪽으로 모시고 싸게 할 수 있잖아요. 임대형으로. 그렇게 해서 뭐냐면 당장 지적 자원을 빨리 만들어낼 수 없다면은 은퇴적 자원을 이런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게 되면 미래를 열 수 있다. 그런 길도 한번 또 모색해 보자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내도록 이제 1시 다 되니까 제가 이제 이 많은 열의에 찬 단체장들을 많이 보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매달 월급이 안 나올 걱정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정년은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것보다 안정돼 있는 직장이라면 한 번쯤 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과 성을 더 다하면 새로운 미래를 열 수가 있잖아요. 제가 65년생인데 제가 태어날 때는 가난한 후진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선진국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진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식들이 후진국에 살 수는 없게, 그렇게 살 수는 없게 하죠. 우리 좀 더 노력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면 아까 신광도 같은 계장이 되거나 윤영로 같은 교수가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면 반드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공직자가 노력하면 저는 거제의 변화가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기회가 왔다고요. 왜냐?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도 그것을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후원자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제도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는 변 시장이 나왔고 그 시장하고 가까운 분이 김경수 지사가 현재 지사로 계시잖아요. 대통령과 도지사와 시장이 일정한 한 운명 공동체의 길을 걸었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조합을 이뤄낸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지금 어려운 시기가 굉장히 도약할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할 때 김경수 지사가 그때 상황실에 있었고 지금 경남 부지사로 온 문승욱 경제부지사도 그때 상황실에 우리가 같이 근무했었어요. 지금이야말로 좋은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이렇게 후손들에게 이런 거제도를 물려주자고. 어떤 거제도냐? 내가 있을 때 말이야,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해가지고 그때 유치원부터 유아원부터 대학교까지, 종합대학은 아니지만 그때 고등학교까지는 한국 최고의 학교가 이곳 거제도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들 교육 때문에 여기 오고 거기에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와가지고 여기가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됐었다는 것. 그런 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내가 건축과장 할 때, 내가 건축회장 할 때 내가 산토리니하고 내가 거기를 전 세계를 여행을 6개월 동안 내가 다니고 난 다음에 내가 모델을 하나 차지해서
그거 내가 저기에 있는 거, 저 도시 있잖아, 작은 도시, 이쁜 거, 그거 내가 만든 거야, 그거. 그렇게 우리가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 죽는 과정까지 긴 과정의 여행인데 결국 죽으면은 딱 묘비 하나가 쓰여져 있어요. 거기다가 현고 학생 부군 이거 대신에 그분은 신 과장님은 그 김 계장님은 거제도의 이 시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를 영원히 기억한다. 그런 거를 우리가 비망독에 쓰고 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공직사회를 살아가면서 어차피 이래도 하루 가고 저래도 하루 가고 농땡이 쳐도 하루 가고 열심히 해도 하루 가는 건 틀림없는데 이 세상은 에이 내가 뭐라고 그렇게 살질 않은 거 하고 그래도 나만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두 가지를 끝없이 선택하면서 사는 게 인생인데 후자를 선택해 보자고요. 그래도 나만은 달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후손들에게 멋있는 나라를 만든 공직자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간 엄마, 아빠, 형님, 누나, 언니가 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저기 원래 아름다운 거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이 당시에 노력했던 공직자들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려면 거제도를 배우러 가자. 이런 멋진 거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이강재 문영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 여기 그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 있죠? 거기서 페이스북에서 여시제로 검색을 하시면요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